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 몸에 멍이 들어있거나 평소와 다르게 학교 가기 싫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부모님 심정이 어떠실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얻은 비전문적인 정보로 섣불리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우리 아이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정말 심각해지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셔서 변호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학폭 사건은 초기의 골든타임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즉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단지 사과를 받고 끝낼 사건인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디테일까지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 대처의 정석,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3가지 대응 절차가 있고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학교에 신고하면 경찰에는 신고 못하는 거 아니야? 혹은 경찰에 신고했으니 학교 절차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린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학폭위 절차입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를 부과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예요. 같은 반에서 반복적인 따돌림과 폭력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해 학생과의 신속한 분리가 시급합니다. 이럴 때면 학폭위 절차가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학폭 신고를 한 후에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나 학급 교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해 학생과 신속하게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또한 징계 수위에 따라서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기록되게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 고소예요. 이는 경찰과 검찰이 주관하고 가해 학생에게 형사법적인 처벌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심각한 신체 폭력을 당해서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하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라면 학폭위 징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할 겁니다. 이때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학폭위 징계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사 청구, 즉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절차의 목표는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예요.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치아 파절, 정기적인 입원 또는 정신과 치료까지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제 치료비와 입원비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청구는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예요. 학폭위 소년재판 절차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폭위 출석 안내문을 받았는데 사안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 있으시죠? 이때 증거와 의견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학폭위 출석하기 전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학폭위 출석하는 날
모두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은 재판을 하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학폭위 절차는 다릅니다. 학폭 출석 안내문을 받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몇 월 며칠에 열린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날 피해 관련 학생 이야기를 듣고 가해 관련 학생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날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날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학폭위 출석을 한 후에 억울하다고 며칠 후에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부모님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지만 학폭위 심의가 이루어진 후라면 이미 학폭위에서 결론은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재판 신문기일이 잡히면 그날 신문과 결과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재판은 첫 신문기일 전에 모든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잘 알고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학폭위,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은 각각 목적이 다르고 그 절차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절차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무심코 뱉은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되어 나중에 경찰 조사나 민사소송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혼자서 이 복잡한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까지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해자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단계에서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과 보호자 의견서 작성입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자료는 인스타그램 DM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 인스타그램 DM이나 단체 DM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에서 또래 친구들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 DM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의 캡처, 통화 녹음은 기본입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애가 그랬다잖아요. 우리의 말을 믿어야죠 라고 주장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학폭위 위원들이나 수사관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만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특히 학폭위 개최 전에 제출하는 의견서도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6하원칙에 맞춰서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구체적인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꼬집어주는 의견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것만으로 당사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당사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 질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합니다. 내 아이의 고통을 법적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싸워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내 아이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온전히 보듬어주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복잡하고 치열한 법적인 싸움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변의 골든타임 정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